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과 관사, 국회의원 시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먼저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드루킹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국방부의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현재 기무사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 등의 법적 근거를 전면 폐기하고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의 인원은 지금보다 30%가량 줄이고 전국 시도 단위의 부대는 폐기하는 안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는 군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에서 확보한 USB를 복구해서 계엄 시행 준비에 관한 내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무사가 가짜 이름을 붙인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고 문건의 제목도 몰래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30.3도로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에도 기온이 37.9도를 기록했고 경북 의성은 39.8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종일 에어컨을 트는 시민들은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올 여름철에 한해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은 화재로 리콜을 하고 있는 BMW 520D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BMW 운전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리콜 이상의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점주가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모호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사과 껍질이 거칠고 누렇게 변했습니다. 특정 업체의 농약을 사용한 과수원 수백 곳에서 이른바 동록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한 해 농사가 수포로 돌아갔지만 책임지는 곳은 없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창원 집무실과 관사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의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반년 넘게 정치 공방이 이어졌고 정권 실세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은 가운데 김 지사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먼저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히는 문제고 따라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도 단순히 댓글 조작만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드루킹에게 거래를 제안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때문에 특검은 영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의 경남도청 관사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국회도 압수수색해 김 지사의 의원 시절 일정이 담긴 PC도 확보했습니다. 오늘 휴가를 낸 김 지사는 서울을 찾아 특검 수사관들에게 휴대전화기도 제출했습니다. 특히 오늘 압수수색 영장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먼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수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드루킹 측이 인사청탁을 위해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는 게 아니라 김 지사가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드루킹 측근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묵인했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특검팀이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넣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측과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인데 경찰 수사 때와는 반대의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특검이 김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됐는지요?
네, 앞서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전해졌던 것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특검팀은 당시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지사가 자신도 출마 예정이었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에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대가를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인데 특검은 이를 관련자 진술과 최근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서 이 내용을 파악했고 압수수색 영장에도 담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돕도록 하고 금품을 주거나 약속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자, 경찰 수사 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는데 김 지사는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해왔고 이것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진술 대 진술이고 그래서 진실 공방 양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과정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범죄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하루 만에 이를 다시 발부를 한 것은 이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영장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최근 드루킹 김 씨가 제출한 USB에 담긴 자료들이 결정적 단서가 된 걸로 전해집니다. 즉 법원이 특검팀이 추가로 파악한 내용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 쪽에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인데 오늘 압수수색 이후에도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죠. 네, 김 지사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휴가를 냈지만 오후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휴대전화기 2대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가 열려진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16년 11월에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시연회에 참석한 적은 없다. 이 입장을 다시 고수했고요. 또 자신이 드루킹에게 정책 자문을 구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냐 이 의혹에 대해서도 만난 적은 있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특검 사무실에서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2달여간의 논의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문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기무사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모두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조직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체 후에 새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직은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인원이 지금보다 30% 줄어들게 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무사 개혁의 결론은 한마디로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답니다. 기무사 존재와 임무를 뒷받침하는 현재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모두 없애고 법적 근거부터 다시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인원은 지금보다 30%가량 줄이고 시도 단위에 배치되는 이른바 육공부대는 전면 폐기됩니다. 대통령 독대 보고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치 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내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조직 형태는 지금처럼 사령부로 두는 것과 국방부 본부로 만들어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하는 방안, 외청 신설 등 3가지 모두를 우선순위 없이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개혁위의 결론을 토대로 국방부 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기무사는 작년에 탄핵 정국 당시에 대비 문건뿐만이 아니라 계엄령의 실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무사 내부에 별도의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의 원래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은 지난해 촛불 집회라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맞춤형 계엄령 계획이었던 겁니다. 수사 결과 기무사는 이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란 조직을 별도로 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사발령을 통해 구성된 간첩에 대응하기 위한 TF는 별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특수단은 또 압수한 자료에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의 사진과 학력, 전화번호, 정치적 성향 등을 정리해 관리해왔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 오늘 특별수사단의 발표를 보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주장은 물론이고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간부들의 주장을 모두 뒤집고 있습니다. 정치부 유선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민구 전 장관과 기무사 문건 작성팀에서는 문건이 그저 단순히 절차를 검토한 문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또 다른 야당 쪽에서도 야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군요. 네, 지난달 말에 국회 국방위에서 기무사 문건 작성팀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이걸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지시라 하면서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에 대해서 검토해봐라 라고 기억이 됩니다. 예. 하지만 오늘 특수단이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계엄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들이 다수 발견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준비한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한민구 전 장관의 답변이 사실은 가장 처음에 많은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예. 한민구 전 장관 측은 이철희 의원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폐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이 작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특수단이 이번에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해 보니 이 계엄령 검토 문건의 원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부터 3월 현 시국,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커지던 당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게 이 제목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무사 내에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문건 작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조직명이, 그 조직의 이름이 실제 업무하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이름으로 붙여놨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장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실제 이름도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특수단은 당시에 기무사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계엄령과 사실 전혀 관계없는 가짜 이름을 붙여서 조직을 만들고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결국 이거는 조직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활동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국방망과 분리된 PC를 이용해서 문건을 만들고 TF 운영을 끝낸 이후에는 사용했던 노트북과 PC를 전부 포맷을 했습니다. 뭐 다시 복구가 안 되게. 네, 전체를 이제 그러니까 지운 게 아니라 포맷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기무사 내부에서조차 이런 부분들은 극소수만 알고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그러니까 특별한 남다른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혜 기자였습니다. 어제 100년 넘게 깨지지 않았던 더위 관련 기록을 모두 녹여버린 폭염은 오늘은 아침부터 기세를 떨쳤습니다. 30.3도, 이것은 낮 기온이 아니라 아침 최저 기온인데요. 초열대야 폭염이 서울의 최저 기온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37.9도를 기록했고 경북 의성은 39.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밤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덮쳐서 시민들을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밤도 걱정이죠.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노란색 발전 설비 2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밤새 끊긴 전기가 날이 새도록 복구되지 않자 비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잠 못 자고 피난 가서 모텔에서 다 주무시고 오시고 거동 못하는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못 움직이시고 계시고 지금 진짜 이게 재난은 재난이고 전쟁이에요. 전쟁통이에요. 여름의 전쟁통. 큰 고비는 넘겼지만 발전기 용량이 부족해 주민들에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필요한 전기 제품만 써달라는 행동 요령까지 배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오늘 밤도 걱정입니다. 어젯밤 2시간 가까이 전기가 끊겨 2천여 가구가 밤잠을 설쳤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확 꺼져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더운 게 더 확 느껴져가지고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기다렸었던 거예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집집마다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수도권에서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상 첫 초열대야가 닥쳤던 서울에선 도봉구와 강남구, 경기도에선 고양시와 안산시 등의 아파트 정전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한전 측은 신고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제 정전은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정전 사태가 잇따르는 것은 변압기 탓이 큽니다. 폭염의 강도가 해마다 세지고 있지만 변압기는 수십 년 전에 설치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 많죠. 심지어 저희 취재진이 찾아간 아파트에서는 뜨거워진 변압기를 선풍기 바람으로 식히면서 불안을 달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이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낡은 변압기가 받는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혀보려는 겁니다. 이 아파트에선 어젯밤 전기가 끊겼고 오늘 오후에야 간신히 복구됐습니다. 냉방기 가동이 늘면서 변압기가 전력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한 건데 300세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변압기 제조 날짜를 보니 30년도 더 됐습니다. 한 30년 됐습니다. 저희 용량이 좀 많이 딸리는 관계로 과부하, 이래서 정전 사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부품을 조달을 못하는 관계로. 취재진이 찾아간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변압기 때문에 올해 같은 폭염이 닥치면 언제 정전이 올지 몰라 불안합니다. 이 아파트 한편엔 이번에 교체한 낡은 변압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틀 넘게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항의가 잇따르면서 결국 새 변압기를 설치했습니다. 해마다 폭염 강도가 거세지고 있지만 아파트 변압기는 제때 교체되지 않아 주민들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불씨도 없는데 불이 붙는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날씨라면 석탄가루나 기름 같은 가연성 물질은 물론이고 부패할 수 있는 쓰레기에서도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북 제천의 화장품 원료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2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제 뒤쪽 폴리스라인이 쳐진 곳이 불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주변에 다른 발화 요인은 없었고 고체 폐기물이 담긴 포대만 쌓여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제천 지역 기온은 역대 최고인 39.8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31일 전남 목포의 야적장에 있던 석탄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여수에선 버려둔 깻묵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 축사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연 발화로 인한 화재는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열은 계속 들어가고 안에서 화학 반응에서 생기는 열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지 않으면서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이 붙는. 특히 석탄가루나 휘발성 유증기를 내뿜는 페인트, 기름 등도 폭염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미로 쌓아두거나 외부와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열을 식히지 못해 불이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데 계속 켜자니 전기값이 걱정이 된다. 그러니 더위도 더위지만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느라 잠을 설친다. 아마 남의 집 일이 아닐 겁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시민들은 밤새 전쟁을 치르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부의 지원 사격, 즉 전기요금 대책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김현도 씨 집 에어컨은 요즘 24시간 돌아갑니다. 한 이틀 전부터 안 껐던 것 같아요.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들과 아내가 온종일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가정 전기요금 할인도 신청했고 에어컨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지만 여전히 요금 폭탄 걱정입니다.
한 2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폭염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은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미리미리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밤새 에어컨을 켜는 건 김 씨처럼 아기와 산모가 있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키고 잘 때도 있어요. 생활비의 뭐 3분의 1은 전기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더우니까. 24시간 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좀 대책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청원도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난 만큼 정부가 전기요금 대책을 서둘러 발표해달라는 주문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정부도 사흘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겠죠. 역시 가장 궁금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빠르면 다음 주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7, 8, 9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즉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에어컨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누진 요금률이 올라간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인데 1단계와 2단계의 전력 사용량 기준을 한시적으로 높이거나 각 단계의 요금 기준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12일 이후 평소보다 얼마나 전기를 더 썼는지 표본 가구를 통해 분석 중이라 빨라도 다음 주에야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 대책이 늦어지자 시민들은 초조해합니다. 이미 여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미 사용한 전기세는 할인이 되는 건지. 정부는 7, 8, 9월 석 달치 전기요금이 할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요금도 할인이 소급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만 7월 요금 할인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저소득층에게 냉방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올 여름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더우면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다르진 않겠죠. 북한도 일부 지역이 40도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 기온,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으로 하자면 최고 극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가뭄까지 겹쳐서 농작물 피해를 막는 데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계 38.9도, 평양 37.8도,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최고 극기온이라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35도를 넘더니 30일 압록강변 자강도의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겼습니다. 논밭에 물을 대는 주민들의 모습이 연일 보도됩니다. 저수지의 물을 미층에서 뽑아서 포존들에 대여 논물 온도를 보장함으로써 논뼈들의 뿌리 썩은 병을 막고 노동신문은 오늘 일면 사설과 사면을 가득 채워 고온과 가뭄 피해를 막는 데 총력전을 벌이자고 호소했습니다. 쌀과 옥수수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며 피해 방지는 식량 문제를 풀기 위해 절박하다고 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는 농업개혁에 나섰지만 잇따른 가뭄과 고온이 악재입니다. 북한 관계시설 이런 게 좀 덜 돼 있잖아요. 2016년도였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전부 물찌개를 지고 나르면서 군인들하고 동원해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 감소해 65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오늘 검찰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6년 만의 일이었죠.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재판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와 정부가 거래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고 외교부의 관련 부서에 대해서만 발부가 되면서 반쪽 수색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노골적인 자기 편들기라고 반발하면서 새로운 혐의도 포착해서 수사 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국회의원이 수사망에 포착됐습니다. 등장인물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입니다. 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5월 법원 행정처는 전병헌 전 의원의 개인 민원 때문에 연락을 해왔다는 내용의 문건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상고법원에 부정적이던 법사위 전해철 의원을 설득하는 연결고리로 삼자는 내용을 담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은 취재진 통화에서 행정처에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가 그 무렵 전 전 의원의 손아래 동서이자 수석 보좌관이던 임모 씨 재판을 검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임 씨가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선처하는 방향을 검토한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임 씨는 구청장 후보로 나온 A씨 측으로부터 2억 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실제 임 씨는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석 석방됐습니다. 전 전 의원은 보좌관 재판으로 행정처에 연락한 적이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의 내용을 재판 거래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오늘 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차는 지난달 26일에 리콜 결정이 내려진 520D 모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BMW 차량 화재 28건 가운데 520D 모델이 17대였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 위 승용차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며 도로 위를 덮어버립니다. 이에 다른 운전자들이 놀라 옆으로 비켜 서행합니다. 불이 붙은 지 약 40분 만에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강원도 원주에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 달리던 29살 최모 씨의 BMW 520D 승용차였습니다. 운전자 조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가속 페달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곧바로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속 페달 쪽에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집에다 세워준 거지.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본네트 쪽에서 그 엔진룸 쪽에서 이렇게 이제 연기가 나다. 조 씨와 동승자 모두 불이 나기 전에 내려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불이 난 BMW 차량은 28대로 이 중 17대가 520D 모델이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차량도 2015년식으로 리콜 대상 차량이었습니다. 주로 엔진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현재 경찰과 소방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BMW 소비자들이겠죠. 사고를 당한 차주들은 BMW 측이 화재 전과 후 모두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이 난 차량의 차주가 당한 황당한 경우들을 보시죠. 박소연 기자입니다. 터지는 거 아니야? 중앙고속도로 금대터널을 지나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BMW 측이 리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사흘 뒤입니다. 당시 운전자 이모 씨는 불이 붙은 차량을 터널 밖까지 이동시키느라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기능들이 안 된다는 멘트가 경고 멘트가 엄청 뜨더라고요. 본네트 그 사이로 연기가 나와서 유리로 보이면서 해서 이 안에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게 확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불이다. 이 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건 지난달 8일입니다. 당시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떠 BMW 서비스 센터를 찾았지만 정작 센터에선 냉각수가 없다며 임시로 수돗물을 보충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시중 정비소에서 냉각수를 채워놓은 이 씨는 지난달 24일 BMW 서비스 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비소에서 냉각수 부족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결함 때문일 수 있다는 말에 추가 점검을 요청한 겁니다. 지금 계속 EGR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거 봐달라고 했죠, 나는.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고 이거는 자연 감소도 해도 이 정도는 줍니다. 그리고 그걸 결국 그냥 넘어갔죠. BMW는 이틀 뒤인 26일 이 씨 차종을 비롯한 10여만 대의 리콜을 시행하며 EGR 결함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차량 운전자들에게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켜지면 즉시 EGR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BMW 측에서 화재 사전 징후를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화재 이후 BMW 측의 대응도 황당했습니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에서 지원을 요청하자 관련 매뉴얼이 없다며 알아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바로 지원이 어렵고 고객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양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고속도로 중간에서 사고 나가지고. JTBC 박소연입니다. 터널이나 이제 주유소 쪽에서 혹시 터질까봐 그 차가 보이게 되면 조금 피해가고 아무래도 좀 돌아가고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네, 보신 것처럼 계속되는 화재로 BMW 차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는 BMW 승용차는 주차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국토부는 리콜 외에는 추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대낮 상가 앞에 주차한 상태에서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화재가 잇따르자 다른 운전자들의 불안감도 커져갑니다. 옆에 차가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까 일단 손님을 태워 다니니까 불안해요. 520D 모델은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여럿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할 당시 BMW 측은 지하 주차장이 아닌 야외에 주차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BMW 코리아는 리콜 대상과 방법만 안내할 뿐 안전 문제와 관련된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가져오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일단 바로는 안 되겠지만 수거 조치를 한다는 그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리콜 외에 행정 조치를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냐. 지금 법적 근거도 그렇고 통상 마찰의 우려도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렌트카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내일 BMW로부터 추가 진단 결과를 받기로 한 국토부는 제조사의 늑장 대응이나 은폐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올해 초 서울 아산병원에서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으로 후배 간호사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태움 논란을 일으켰던 이 병원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신입 간호사를 채용하는 면접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채용에 지원한 A씨는 지난달 면접 과정에서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면접관이 지난 2월 이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들의 괴롭힘을 뜻하는 태움 논란을 빚었던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해 물은 겁니다. A씨는 박 간호사와 같은 대학교 출신입니다. 선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원하는데 친구들 눈치는 안 보였냐, 교수님 눈치는 안 보였냐,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박 간호사의 일을 언급하면서 신입 간호사 생활을 어떻게 견딜 거냐는 질문을 받은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계 사람들이 슬퍼했잖아요. 제가 그 병원 구색에 맞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좀 표정이 많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간호학과 교수들을 포함한 박 간호사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질문은 명백한 대형 병원의 갑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아산병원 이용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공대위 측은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명예훼손 여부 그리고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이건 반인륜적인 그런 일이라서. 서울 아산병원 측은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이었다면서도 질문은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세워진 지 100년 된 일본의 유명 사립의과대학이 여성 수험생들의 점수를 깎아서 합격자를 줄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들은 의사가 된 뒤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본에선 우리가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도쿄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있는 도쿄의과대학입니다.
얼마 전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 국장급 간부 아들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은 이 학교가 2011년 입시 때부터 여성 수험생들의 점수를 일률적으로 깎아 여성 입학 비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20% 수준이던 여성 합격자 비율이 2010년엔 40%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차 객관식 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들의 점수를 일정 비율씩 줄이는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대학병원 운영을 위해선 결혼, 출산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일본 사회의 시대착오적인 여성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스모 경기장 모래판에 여성은 올라갈 수 없다는 전통 때문에 기절한 사람을 응급처치하던 여성들이 모래판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여기자를 성희롱한 재무성 차관을 정치인들이 두둔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서순욱입니다. 예, 우리 국민 한 명이 리비아 무장단체에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어제 공개된 영상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단체의 성격과 요구 사항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현지 매체는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공개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우리 국민 한 명이 리비아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 지 28일째. 납치단체는 아직 요구사항을 알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만간 납치단체로부터 접촉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억류 27일 만에 피랍자들의 영상을 공개한 만큼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억류하고 있다라는 어떤 표시고 앞으로 협상을 개시하겠다. 이런 가운데 현지 매체는 타릭 카니쉬라는 인물이 속한 단체가 납치를 주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니쉬의 형 마브룩 하니쉬도 과거 수도시설을 공격해 체포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타릭 하니쉬가 용의선상의 인물 중 한 명이지만 특정할 만한 근거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열린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피랍자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 후에 처음으로 JTBC 등 6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가 아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종전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확실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여야 한다고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가시적인 움직임은 예를 들면 핵 리스트의 제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달 부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I don't agree with the idea that it's at a stalemate. Because, I mean, we've only been in this since the 12th of June. You know, we were in a different place where war, if not imminent, was certainly a possibility. 비핵화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nd where we are today, 6 weeks after the discussions in Singapore, I think it's moving at a blistering pace. Would not have been imaginable a year ago. 하지만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선 북한이 좀 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Is demonstrable moves toward denuclearization before we can entertain something like an end of war declaration. But we need to see that movement, and I haven't seen that yet. 구체적으로는 핵시설 명단을 언급하며 이 명단이 제공돼야 아주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협력에 대한 지지도 드러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시설 개선과 군사 한라인 개설 등을 미국이 지지한다면서 이런 협력은 남북 간 서로 의미 있는 혜택을 주고 긴장을 줄일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군 유해 55구가 한국전쟁 이후에 65년 만에 미국 하와이 히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송환식에 참석해서 우리는 이 영웅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약속을 지켜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적은 뒤에 보내준 멋진 서한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면서 다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방안인 파리 대책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오히려 20%가 넘게 올랐죠.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사는 이른바 갭 투자는 가라앉았지만 세금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21억 9천만 원. 얼마 전 거래된 서울 여의도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적힌 가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개발구상 발표 이후 집값이 뛴 겁니다. 보통 뭐 한 2억 정도, 또 더 높은 평수들은 한 3억 정도, 3, 4억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위축되는 게 없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20% 넘게 올랐습니다. 집을 여러 채 사는 투기를 제한하자 강남과 마포, 용산 등지에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추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한 달 만에 다 복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상승폭이 종부세 추가로 내는 것보다 더 커버리니까 그거는 신경을 안 쓰시죠. 정부가 세금 부담을 늘려도 가격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가 부동산 투자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편법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자 정부는 오늘 추가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대책 발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죠. 가계대출 규제나 또 종합부동산세 카드는 이미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머니 속에 어떤 대책이 남아있는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주머니 속 대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지정만으로도 대출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 29곳, 투기 지역은 서울 내 11개 구 등 12곳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이었던 재건축 시장을 추가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진단 강화에 이어서 재건축 가능 연한도 높이면 재건축 투기 수요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산세를 올리는 방식은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부동산이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집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서민들까지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박정희식 국가주의를 비판해왔습니다. 정치권의 국가주의 논쟁까지 불붙인 당사자인데 오늘은 박정희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자면서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을 치켜세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우리는 성공적인 그 성장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박정희식 국가 개입에 동의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는 등 연일 박정희 지우기 행보를 해왔던 곳과 180도 달라진 겁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이 당 대표실에 걸려 있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벽에 사진이 작아서 한 말이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사진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 큰 벽에 저렇게 좀 사진이 좀 작지 않나요? 지금
뭔가 미스매치 되는 듯한. 봉하마을을 방문한 뒤 당내에서 정체성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이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저도 노무현 가치를 너무 내세우는 듯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봅니다. 나흘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했다가 오늘은 박정희 성공 신화를 지켜세운 김병준 위원장. 오락가락 행보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경제검찰로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 위원장들이 검찰에 줄 소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델의 전 위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대기업에 불법 재취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들어선 노델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노 전 위원장은 간부들의 대기업 불법 재취업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지난 2009년부터 기업들을 압박해 4급 이상 퇴직 간부의 재취업을 알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 같은 조직적 취업 알선을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전에 모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같은 혐의로 후임자인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최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 신분인 노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노 전 위원장의 전임자였던 김동수 전 위원장도 내일 불러 조사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코끼리 상하로 만들던 당구공 재료를 대신하기 위해서 발명된 게 플라스틱입니다.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에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현대판 요술 방망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신소재 플라스틱인데 문제는 너무 많이 쓴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소비되는 일회용 컵이 무려 260억 개에 달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이 플라스틱이 이젠 지구의 삶을 위협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를 이미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빨대나 커피 막대 같은 플라스틱 제품 10종을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글로벌 커피 체인 업체인 스타벅스 역시 2020년까지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는 곳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벌써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커피 전문점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직원이 묻긴 하지만 자리에 앉은 사람들 절반 이상이 일회용 컵을 쓰고 있습니다. 막는 직원은 없습니다. 끝까지 마시지 않으면 매장 안에 있어도 단속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도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기 때문입니다. 카페 쓰레기통엔 일회용 컵이 더 많습니다. 규정대로하면 이곳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손님 모두 유리컵이나 머그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곳도 있지만 취재진이 돌아본 거의 모든 매장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단속반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합니다. 위반 사항은 없는지 둘러보고 준비된 컵의 개수도 확인합니다. 그러나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어떤 경우에 얼마나 물려야 할지 또 컵은 얼마나 가져다 놓아야 적당한지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커피 전문점만 1,500개가 넘는 서울의 한 자치구의 단속반은 고작 2명, 턱없이 부족합니다. 컵의 위생관리 문제와 이에 따른 인력 문제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준비했다는 환경부는 세부 지침이 준비되지 않아 단속 시행을 하루 미루기까지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걷던 20대 남성이 차량 6대에 잇따라치어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어떻게 고속도로에 가게 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가 통제되고 갓길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멈춰 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차량 잔해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경남 통영시 용담면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2km 지점에서 26살 강모 씨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후 택시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9톤 화물차 등 차량 5대도 잇따라 강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강 씨는 첫 사고 지점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밤이라 어두운 데다 갑자기 나타난 강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강 씨는 1시간 전쯤 사고 지점과 약 1km 떨어진 통영시 광도면에서 지인 3명과 술을 마신 뒤 거주지인 거제시 방면 택시를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택시를 탄 곳에선 동고성 IC까지 가려면 상당히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택시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 내렸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며 강 씨의 1시간 동안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제주에서 캠핑을 하다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에 대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타살 흔적이 없다는 소견입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대학교 법의학팀이 부검실로 들어갑니다. 실종 일주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된 38살 최모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 15분 동안 부검을 마친 법의학팀은 최 씨가 일주일 전쯤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타살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외상의 소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패가 된 걸 감안하더라도 그 익사 때 나오는 전형적인 익사 폐 소견이 있어요. 하지만 폐 속 플랑크톤 검출 여부 등 정확한 부검 결과는 2주 뒤에 나옵니다. 폐에서 플랑크톤이 다량 검출되면 바다에 빠진 후 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최 씨가 성범죄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익사 과정에 어떤 그 제3자의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하여 접촉 가능한 인물들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어떻게 해상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섬의 반대편에서 발견됐는지 당시 바다의 해류나 조류의 방향 등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광주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교사가 5명 늘어 모두 16명이 됐고 전체 교사 3명 가운데 1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교육청은 이 학교에서 수업과 진학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경험이 있는 교사를 3학년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를 우선 채용해서 교사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라오스 부총리가 라오스 댐이 무너진 건 댐의 균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실상 부실공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공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말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이번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댐의 균열로 인한 것이다. 손사이 시판돈 라오스 경제부총리가 한 말입니다. 지난달 31일 사고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부실공사가 원인이기 때문에 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SK건설은 공식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진은 전문가에게 사고 현장 영상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했습니다. 5개의 보조댐 중 4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무너진 건 시공사에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라면 다른 댐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범람인지 붕괴인지 이런 것이 아마 판단이 될 겁니다. SK건설은 정식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최종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SBS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30살 김모 씨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언론노조는 김 씨가 지난달 25일부터 닷새간 야외에서 76시간 동안 일했다며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주식회사 운홍에서 제조한 과자 오징어 땅콩볼에서 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전량 수거에 나섰습니다. 이 제품에서 나온 아플라톡신은 사람이 섭취하면 급성이나 만성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 나온 건 지난 6월 22일에 생산된 제품으로 주로 주식회사 우리밀,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등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판매돼 왔습니다. BMW의 고성능차 M5와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이른바 슈퍼카들이 리콜됩니다. BMW M5는 연료를 다 써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처럼 표시됐습니다. 페라리는 폭발 위험이 있는 다카타 에어백을 썼고 람보르기니는 달리다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슈빌에 사는 베일리란 여성이 호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혀 모르는 남성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길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이 여성은 한 남성이 여러 차례 전화번호를 물으며 접근했지만 이를 피하자 갑자기 차량 위로 올라가 유리창을 부수며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선수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논란이 되곤 합니다. 삼성의 구자욱 선수는 절친인 상대 투수를 놀리듯이 장난을 쳤는데 야구 팬들 사이에서 비판과 옹호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삼성 구자욱이 때린 공이 투수 앞으로 굴러갑니다. 쉬운 땅볼이었지만 NC 구창모가 공을 뒤로 빠뜨립니다. 그 사이 1루를 밟은 구자욱, 실수한 구창모를 놀리듯 혀를 내밀었습니다. 친한 친구라 장난을 친 건데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달 전엔 기아 양현종이 홈런을 친 LG 유강남을 한동안 노려봐 그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넥센 로저스는 시즌 초 한화 선수들에게 반갑게 인사한다며 글러브로 툭툭 때려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거 두산 오재원이 포구에 실패한 뒤 글러브를 던진 장면이나 넥센 박병호가 견제구를 받은 뒤 장난삼아 주자의 급소를 가격하는 모습도 논란거리로 남았습니다. 그냥 웃어넘길 해프닝이 이슈가 되는 건데 중계 기술이 발달하면서 선수들의 별뜻 없는 행동 하나하나가 갖가지 해석을 낳으며 논란으로 짚혀지는 겁니다. 선수들의 개성 넘치는 동작들이 팬들에겐 볼거리가 되지만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에티켓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이번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인 피해도 커지고 있죠. 특히 수확철을 앞둔 과수 농가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일부 농가들은 농약과 폭염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남의 대표 사과 재배지인 밀양 얼음골입니다. 사과 한쪽이 불에 탄 것처럼 까맣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열매들은 뜨거운 날씨에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 일부 과수원들은 이미 동록 현상으로 홍역을 겪고 있는 중인데 폭염까지 덮쳤습니다. 동록 현상은 사과 껍질이 누렇고 거칠게 변하는 것으로 해당 과일은 상품성이 없어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사과 보면은 일할 마음이 없거든. 내년 농사가 문제가 아니고 제 생활 자체가 벌써 가정이 파탄나는 게지. 피해 농가들은 한 농약 제조 회사의 살균제가 동록 현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동록 현상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농약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열매를 보면요, 특정 면에만 색깔 변화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농민들은 이 과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농약이 직접 닿는 곳에 피해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해당 회사의 제품을 쓴 곳과 쓰지 않은 곳을 비교해봤습니다. 1m가 조금 넘는 거리를 두고 한쪽 사과는 껍질이 변했고 다른 한쪽은 멀쩡합니다. 업체 측은 자체 조사 결과 농약 때문이 아니라 올 초 발생한 저온 현상 때문이라며 원인 규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4월 달에 있었던 기온 급강하에 따른 냉해, 동해로 보상은커녕 피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폭염까지 덮치며 농가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 침대하고 안 침대하고 차이가 나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저온 피해라고 하면은
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수박이 대량으로 검게 변하고 물러지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 수박 농가에서는 이렇게 임시로 신문지를 덮어놨는데요. 열이 얼마나 심한지 신문지를 덮어놓은 것도 이렇게 하얗게 색이 바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수박은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 신문지를 찢어서 보면 수박이 완전히 짓물러서 형태가 변해버렸습니다. 이른바 피수박은 그동안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대부분이 살기는커녕 먹지도 못할 상태입니다. 이 지역 일부 농가들은 올 초 새로 심은 묘종으로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농사를 망친 수박 밭만 이 지역의 60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모여만 앉아서 이제 하는 소리가 앞으로는 수박 농사 못 지을 거다. 수박회가 뭐 하나도 못 하면 이 타격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 한 2년, 3년 갑니다. 사과나 수박뿐만 아니라 배와 포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 저온 현상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과수 농가들이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추석 채소와 과일 출하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약 피해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업체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14kg 대용량 건조기의 선택 기준. 대용량 건조. 듀얼 인버터로 시간과 전기료를 아껴주는지. 일체형 배수통이라 배수 걱정 없이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한지. 콘덴서 자동 세척으로 손에 닿지 않는 곳의 먼지까지 없애주는지. 대용량 건조의 모든 것 트롬으로 완성하다. LG 트롬 건조기.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판타지 소설의 거장 어슐러 르 귀인의 소설 속의 도시의 이름은 오멜라스. 그곳은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도시는 아름답고 풍요로웠으며 시민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는 불편한 진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행복의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 단 한 명의 아이가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모두는 알고 있었으나 슬그머니 외면했죠.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몇몇의 시민만이 어디론가 도시를 떠나갔고 오멜라스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풍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염의 세상에서 지상낙원은 어디일까? 아마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공간들일 겁니다. 모두는 필사적으로 그 시원함을 찾아서 땀을 식히곤 하죠. 그러나 에어컨이란 닫힘을 상징하는 무엇이기도 합니다. 찬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창을 꼭꼭 단속해야 하는 폐쇄성과 실내에서 뽑아내는 열기로 인해서 바깥의 기온은 더욱 올라가게 되는 역설. 그것은 쾌적한 실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고는 있지만 애써 알고 싶지 않은 공공연한 그러나 불편한 진실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에게 폭염 수당을 한 청년은 자신이 일하는 매장을 돌면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햄버거를 배달할 때마다 받는 돈은 건당 400원. 폭우나 폭설 때는 여기에 100원을 더 얹어 받고 있었는데 그 원칙을 이제는 폭염에도 적용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어찌 보면 크지 않은 돈, 그 100원을 얻기 위한 뙤약볕 아래의 시위. 그는 말했습니다. 100원이란 저희가 폭염 속에서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존중감입니다. 펄펄 끓는 더위 속 바깥으로 나가기 싫은 이들을 대신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 심지어 목숨마저 위험해지는 사고들은 이어지고 있죠. 세상은 내가 아닌 타인이 흘리는 땀에 대해서 몰랐거나 모른 척 했거나 알고 싶지 않았거나
모두가 풍요롭고 즐거웠을 가상의 도시 오멜라스. 모두는 그곳에서 행복했으나 사실 모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폭염 대책 마련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야간 쉼터를 마련하는 것도 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그중에 한 군데에 좀 나가봤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24시간 운영을 하는 쉼터라고 하는데 거기 텐트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서울 노원구청이 폭염에 취약한 고령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야간 쉼터입니다. 지금 제 주변으로는 텐트 24개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야간 쉼터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구청 측에선 쉼터 이용 신청자를 직접 이곳까지 데려오고 또 데려다 주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신청자는 45명이었는데 이곳 구청의 야간 쉼터에서 13명이 그리고 구내의 경로당 5곳에서 32명이 각각 더위를 피했고 오늘 신청자는 총 6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실내고 에어컨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텐트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각 개개인의 독립성, 사생활 보호 이걸 위해서 그렇게 텐트를 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각자 개별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을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텐트를 놓고 그 안에서 더위를 피하고 잠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에 텐트에는 주민들이 들어가 계신 텐트도 물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네, 그렇습니다. 예.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텐트를 쳐드렸다고 하니까 따로 그 안을 들여다보는 일은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예를 들면 이제 도로 물청소나 그늘막 설치 이런 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폭염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눈에 띄는 것이. 네, 일단 각 지자체들은 무더위 쉼터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에선 이 터미널이나 버스 정류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16곳에 250kg에 달하는 대형 얼음을 비치했습니다. 이 얼음 주변에만 가더라도 기온이 최고 4에서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천안시 동남구에서도 일부 버스 정류장 앞에 40kg의 얼음을 내놨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당시에 영미 신드롬이 일었었던 이 강릉 컬링센터는 폭염 속 무더위 쉼터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내일 날씨 간단하게 좀 예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내일도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제처럼 최고 기온 기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그렇진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내일이라고 해서 기온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8도, 대전과 광주 37도, 그리고 대구 38도, 안동은 39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그동안 중부 지방이 더웠었는데 내일은 남부 내륙 지방까지도 기온이 오늘보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자, 폭염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냉방기가 없는 전통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요. 버스 정류장은 따가운 햇빛 때문에 아스팔트와 차량의 열기까지 더해지면 그 온도가 50도 이상씩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종일 이어진 폭염으로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들을 조보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넓은 시장 안이 텅 비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이곳의 실내 온도는 38도. 선풍기와 부채만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같은 무더위에 좌판에 있는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30분마다 이렇게 얼음을 부어줘야 합니다. 상인들은 지난해 여름보다 얼음 사용량이 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생선을 팔아갖고 얼음 살 돈이 모자르다는 거지. 하루에 10자루, 11자루 쓰면 아예 생선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좌판에는 팻말만 세워두기도 합니다. 다른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끓어오르는 소답해서 구슬땀을 흘려보지만 음식을 찾는 손님은 없습니다. 아스팔트 한가운데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힘겹습니다.
강렬한 햇빛에다 차량들이 내뿜는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정류장 바닥은 43도, 아스팔트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의자가 너무 뜨거워서 앉아있기에는 너무 다리가 뜨거워서 못 앉아있고요. 물청소차로 정류장 주변에 물을 뿌려봐도 효과는 잠시. 최악의 무더위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를 덮친 폭염의 여러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바나나로 보이는 식물이 발견돼 경기도 농업당국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의 한 가정집에 심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본 경기도 관계자도 바나나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광주의 가정집에서도 바나나가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파초였습니다. 바나나는 상온에서만 자라는 열대 식물이지만 파초는 영하 10도 정도까지 견디는 온대 식물입니다. 올여름에 이 기록적인 폭염이 스웨덴의 최고봉까지 바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웨덴 셰브네카이세 산 남쪽 봉우리에서 눈과 얼음이 더위 때문에 4m가량 녹으면서 돌로 이루어진 북쪽 봉우리보다 20cm 정도 낮아져 최고봉이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평년보다 최대 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역시 40도 안팎의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에선 전기를 아끼지 말라는 노절전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폭염 대책으로 적극적인 냉방을 내세우면서 무리하게 전기를 아끼지 말고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3단계의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요금 차이가 1.5배에 불과하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도 누진제를 기존과 큰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22조 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거승설에 우선 협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통안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과연 한국이 원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신뢰를 상실한 것이 원인일 수밖에 없다. 네. 탈원전 때문에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수주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일부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영국 가디언이 탈원전을 지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이 이 기사를 쓴 영국 기자에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탈원전을 말하거나 그런 취지로 쓴 적이 없었고 한국 언론이 보탠 내용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2014년에 일본의 도시바가 영국의 원전 3기를 건설하는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바에 자금난이 생겨서 계속 추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전이 지난해 6월부터 영국 정부, 도시바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주가 유력해진 거죠. 그런데 최근 이 지위가 소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주장인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탈원전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전의 수익성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협상은 6월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발표한 뒤부터 삐걱댔습니다. We'll be reviewing the viability of a regulated asset base model as a sustainable funding model. 원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한국이 건설 비용을 조달하고 한국이 30년간 전력 판매 이윤을 갖기로 했습니다. CFD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6월에 영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건설 비용은 영국이 대부분을, 한국은 일부만 조달을 하고 영국이 이윤 배분의 발언권을 갖겠다는 것이었습니다. RAB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고 빨리 매각하려는 도시바 입장에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계속 한전에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아니지만 한전은 지금도 수주 논의를 도시바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언론들은 영국 언론도 탈원전을 원인인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소지는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가디언지의 보도를 보시죠. 제목은 의심스러운 무어사이드 원자력 발전소의 운명입니다. 한국의 정권 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만 보면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원전 수주가 어려워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전체 맥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보였던 확신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영국 정부가 협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화를 지속해왔다. 한전과의 협상은 아직 죽지 않았다.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쓴 아담 본 기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나눠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는 내용은 그들, 한국 언론이 보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열죠. 예. 첫 키워드는 친절한 병준 씨로 잡았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니카이 토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접견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언론에 이 만났을 때 사진이 나왔는데 니카이 간사장은 허리를 세우고 꼿꼿이 있고 공손한 자세로 친절한 자세로 김병준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었습니다. 뭐 유쾌한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숨은 그림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많이 회자되면서 굴욕적 장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좀 더 확인을 하면 사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앞뒤 영상을 직접 확인을 해보면 대표실에 니카이 간사장이 들어오고 저렇게 김병준 위원장이 친절하게 악수를 하자 바로 니카이 간사장도 허리를 굽혀서 같이 악수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뭐 제일 좋은 장면은 서로 동시에 이렇게 한다든가. 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저쪽이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긴 갑니다만. 예, 김 위원장이 먼저 허리를 좀 그러게요. 많이 굽히자 니카이 간사장이 따라서 굽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왜 그 뭐 아베 총리가 자기가 앉는 의자는 높게 하고 뭐 이쪽에서 가는 인사들 의자는 낮게 해서 좀 논란이 됐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는 인사들의 의자는 모두 낮은 의자를 줘서 예. 논란이 된 바가 있어서 다 이제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한일 간에 이렇게 서로 만나면 예. 이런저런 걸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의도가 없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니카이 간사장 일행을 만나서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데 규제 혁신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니카이 간사장은 자기 계파 의원 등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하계 연수회를 하러 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요. 예. 그런데 원래 지한파로 유명하기도 해서 와서 이렇게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기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만났고요. 그리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계 인사들을 두루 만났는데 유독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는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추 대표는 왜 안 만나냐라고 물어보자 일단 만나자고 하지를 않아서 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니카이 간사장이 지난해 왔을 때 추미애 대표와 설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원래 사이가 안 좋죠? 그렇습니다. 그 건으로. 예. 예, 아마 이 때문에 안 만나자고 자민당 측에서 안 한 것 같다라는 해석인데요. 무슨 설전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사를 잠깐 보면 니카이 간사장이 지난해 아베 총리의 특사로 방문했을 때 당시 추미애 대표를 만났는데 물론 그 전에 니카이 간사장이 약간 국내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를 염두에 두고 추미애 대표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고요. 당시 니카이 간사장 측에서 위안부 합의를 지켜달라라고 요구하자 위안부 문제는 천부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법의 문제다. 계약법 논리를 따를 일이 아니다. 예. 반박을 하면서 설전 비슷하게 가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외국 정치인들이 지한파, 친한파 하면 우리는 좀 좋은 인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예. 그 냉정하게 보면 그게 좋은 인상을 가질 만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또 자기들 나라 위주로 결국은 자기 예.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감정상 문제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감정입니까?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감정인데요. 오늘 양승조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이후에 관용차를 바꾸고 또 기존 관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양 지사는 관용차 교체는 제가 그런 종류의 차를 타지 않는 것도 있고 전임 지사와의 감정상 문제가 작용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교체 시기가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했는데요. 전임 지사는 안희정 충남 전 지사입니다. 그렇죠. 안 전 지사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물러났는데 어쨌든 안 지사가 타던 차는 타기 싫었다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차는 뭡니까? 그런 종류의 차를 잠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관용차가 왼쪽에 있는 카니발 리무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배는 타기 싫다 그런 그렇습니다. 뜻인가 보죠. 예. 미니밴으로 분류되고 그런데 뛴 거리가 49,000km로 5만 km도 안 됐고요. 구입년은 지난해 9월로 1년도 안 된 사실상 새 차입니다. 근데 감정상 문제로 저 차를 타기 싫다고 안 타고 우측이 새로 구입한 제네시스 EQ900이라는 고급 대형 승용차인데요. 가격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 왼쪽 차에 비하면 훨씬 비싼 차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니밴이 좀 타기 안 맞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감정상 문제로 비싼 차를 타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보기에도 왼쪽 차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저걸 그냥 두고 그러면 새 차를 샀다는 건가요? 저 차는 그럼 어디 팔았나요? 규정상은 원래 7년 이상을 타야 차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각이고요. 원래 충남도에 알아보니까 충남도에서 쓸 수 있는 대형 승용 관용차가 모두 8대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6대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부족한 거 추가로 대형 세단을 사서 그걸 메워서 마침 기존 차를 타기 싫던 양승조 지사가 그 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상은 문제 없고 저 카니발 리무진은 다른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양승조 지사는 이전 관사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역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안희정 지사가 쓰던 충남도지사 관사는 전체 대지가 2,150제곱미터로 호화 관사 논란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 집도 왠지 싫어서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임대 아파트를 구해서 물론 기존 관사긴 합니다. 정무부지사의 관사인데 구해서 들어가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 관사는 멀쩡히 관사용으로 지었는데 양승조 지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쓸지를 이제 충남도에서 추후에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어 있군요. 다음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지사가 되면 또 저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4, 5년간을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일단 쓰는 것을 하겠다는데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종의 예산 낭비가 또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조금 죽였으면 예. 예산 낭비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수색과 검색으로 잡았습니다. 뭐죠? 오늘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 집무실 또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회관은 지금 김경수 지사가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현역 의원 시절에 일정 담당 비서가 다른 의원실의 비서로 있기 때문에 이 비서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컴퓨터를 보면 당시 김경수 의원의 일정들이 나와서 이를 좀 맞춰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을 닫고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이 저희 카메라에 잡혔는데 저희가 블라인드로 내부로 보니까 한 특검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뭔가 포털에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드루킹 특검 국회. 그렇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검색을 한 거군요. 다른 인사들은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중에 저 사람은 인터넷 검색으로 드루킹 특검 국회에 대한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저 검색한다는 건 조금 이례적이긴 하네요. 우선 해야 될 일은 수색인데 검색을 하고 있긴 했는데요. 물론 수색도 같이 하면서 했을 텐데 오늘 처음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만큼 여론 반응을 살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특검팀이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블라인드 그 사이 거의 틈이 별로 안 나는데 거기 찍었네요. 보통 문을 닫고 있으면 취재기자들은 밖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의 장면을 보고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 아무튼 기자들이란 JTBC 저희 방극철 기자가 촬영을 했습니다. 뭐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는데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내일 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the curtains hanging in the window in the evening on a Friday night. A little light shining through the window lets me know that everything's alright. Summer breeze makes me feel fine, blowing through my mind. Summer breeze makes me